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학년 내신 평가 관련해서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일요일인데 지금 시간 4시 55분인데 선생님이 학교 문을 따고 들어왔더니 3층에 2학년 교무실이 불이 켜져 있어요. 보니까 우리 선생님 좋아하는, 되게 좋아해요, 이승우 선생님께서 여러분 위해서 또 열심히 뭔가 준비하고 계셔요. 그래서 선생님이 올해 느끼는 부분은 2학년 선생님들 되게 여러분들 위해서 헌신적으로 많이 가르쳐 주려고, 여러분을 좀 더 성장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서 선생님 되게 2학년 부장으로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선생님 개인 시간 쪼개서 완벽하진 않지만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조금이라도 알려주고 싶어서 정리하는 부분이니까 꼭 한번 반복해서 여러 번 봐서 여기다 살 붙이면 100점 맞을 수 있으니까 오늘 설명 잘 듣고 내신 딱 일주일 남았죠? 일주일 남았으니까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제대로 좀 복습, 일주일만 공부해도 100점 맞을 수 있어요. 제대로 이 설명 잘 들으면은. 근데 한 번만 들어서는 안 돼요. 여러 번 반복해서. 그래서 공부하면 100점 맞을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잘 따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제일 처음 배웠었던 것이 역사란 무엇인가 였어요.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사실로서의 역사, 기록으로서의 역사. 이건 있었던 그 사실 그 자체. 이것은 역사가가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주관적으로 쓴 역사죠. 자, 일요일날 이승우 선생님이 5시까지 학교에 있었다. 사실로서 역사죠. 있는 그대로를 쓴 거니까. 근데 이렇게 썼어요. 일요일날 5시까지 참 듬직하고 이쁘시고 책임감이 강하신 이승우 선생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학교에서 일을 하셨다. 기록으로서 역사죠. 생각이 들어갔죠. 듬직, 이쁘고 믿음직스럽고 책임감 강하시고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은 기록으로서 역사. 사료라는 것은 얘기해 줬을까요? 강아지나 우리 야옹이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이름만 같은 거고, 역사의 재료다. 역사를 쓸 때 뭘 가지고 쓸 거 아니에요? 어떤 건덕지. 그 건덕지를 사료라고 보면 돼요. 남아있는 어떤 물건, 유적, 장소, 사진, 영상. 최근에 이런 것들도 사료가 되고 있죠. 지금 찍고 있는 이 영상,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 나이 정도 됐었을 때 이걸 보여주면은, 나의 아버지는 이렇게 잘생긴 역사쌤한테 수업을 받았구나, 이렇게 유머러스한 선생님한테 수업을 받았구나 알 수가 있겠죠. 머리 스타일은 이렇고 말은 약간 어눌하고 글씨는 좀 안습이고 이런 부분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요새는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거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모든 것들을 사료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은 웬만하면 선생님이 2학년 4반에서 수업을 하는데 3반에서 어제랑 오늘 이어서 했어요. 그래서 여기 바닥에 어제 칠판 닦고 갔었어도 바닥에 막 분필 몇 개가 떨어져 있어. 이거는 선생님이 열정적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분필이 자주 꾹 부러져요. 어제 필기는 흔적들이 남아있는데 3반 효주쌤 미안해요. 오늘 깨끗이 닦고 갈게요. 자, 인류의 진화 과정 한 문제 정도는 시험에 나오겠죠. 그래서 요 순서대로 나온다라는 거 우리 이미 복수 많이 했죠. 그래서 최초의 인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그래서 두 발로 걸어다니고 도구를 썼다는 특징이 있고, 호모 에렉투스 불과 언어를 썼고, 베이징인, 짜와인, 자바라고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네인달레탄레시스 시체 매장을 하면서 사후 세계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호모 사피엔스 여기 인간이라는 뜻이고 여기 슬기롭다는 뜻이죠. 슬기로운 인간. 그래서 동굴에 벽화를 그렸고 크로마뇽인으로 대표되는 인종 호모 사피엔스. 그전에 선생님이 요거 강조한 적 있었을 거예요. 호모 에렉투스, 허리가 고추선 인간. 고추가 쓴 게 아니고 허리가 고추선 인간. 그래서 손이 자유로워지면서 불과 언어를 쓰면서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이라고 그랬었죠. 허리가 완전히 고추선 인간, 불과 언어를 썼다. 그래서 이런 부분 선생님이 강조했었을 거예요. 알아두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구석기, 신석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 여기까지를 선사시대라고 해요. 요 뒤를 역사시대라고 하고, 공부한 친구들은 알 거예요. 선사시대는 어떤 기록이 없어, 문자가 없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유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요 뒤에는 여기 청동기라 되어 있지만 이때는 문자가 쓰입니다. 그래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역사시대라고 불러요. 선사시대, 역사시대.
요거는 선생님이 설명 안 했기 때문에 시험에 내진 않지만은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문제집에 따라서 나와.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 비교하는 거 선생님 출제했어요. 둘 다 석기 시대죠. 그래서 도를 쓰지만 다듬는 정도에 따라서 뗀석기냐 간석기냐 이렇게 부른다고 했었죠. 뗀석기, 툭 쳐서 띄어져 나온 석기, 간석기, 가른 거. 좀 더 정교하고 빠른 동물, 작은 동물을 잡기 위해서 쓰이게 됐죠. 그래서 구석기는 뭐 막집을 지었다라든지, 뭐 동굴이라든지, 뭐 바위 그늘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뭐 평등 생활했었고, 그리고 이동 생활했었고, 뭐 채집, 뭐 사냥, 뭐 이런 단어들 많이 들어봐서 알고 있죠. 근데 신석기의 큰 특징, 이거 꼭 알아두세요. 농경과 목축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농경이 농사예요. 그럼 씨 뿌리고 어디 갈 수가 없잖아. 정착을 해야 되죠. 목축, 그 옆에 가축도 키우는 거야. 옛날에 사냥을 해서 잡으러 다녔는데 이제 농사 때문에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옆에 동물을 키우는 거죠. 선생님 텃밭이 있다 그랬잖아요. 텃밭, 선생님 집에 그 텃밭 옆에 강아지 키우기 시작했어요. 저희 곧 있으면은 옆에 닭도 키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역사교사로서 신석기 시대 체험을 해보기 위해 무엇보다 이 신석기 혁명의 이 영향을 몸으로 느끼기 위해서 선생님이 가축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조만간 선생님 좋아하는 요섭쌤 초대해가지고 요거 개똥도 좀 치우고 닭 좀 목 비틀어서 백숙도 한번 해먹으려고요. 기대하세요. 자, 그래서 농경, 목축. 그러니까 정착을 해야 돼. 이 농경과 목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머물게 되죠. 그리고 생산량도 많아지게 될 거고, 따먹는 것보다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러면 인구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그리고 농사 짓게 되면서 어떤 원시적인 신앙도 등장할 것이고, 이렇게 농경과 목축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변화를 뭐라고 부르냐면, 신석기 레볼루션이라고 부른다라고 우리 배웠어요. 신석기 혁명.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거, 농경과 목축을 통해서 뭐 정착을 하게 되고, 움집을 지었죠. 그리고 또 뭐 했나요? 뭐 토기도 제작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돼? 또 원시적인 신앙도 등장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토테미즘, 애니미즘. 애니미즘은 어떤 자연물에 신이 있다고 믿는 거, 토테미즘은 동물을 숭배하는 거, 뭐 이런 거 배웠잖아. 그래서 움집은 강가나 바닷가 주변에 움집을 짓고 토기, 신앙생활, 뭐 토테미즘, 애니미즘, 그리고 가락바퀴 뼈바늘 이런 것들, 옷감도 만들어 써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을 신석기 혁명, 뭐 신석기 혁명 영향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석기 혁명을 중심으로 꼭 정리해 두세요. 자, 여기까지가 선서시대라고 했어요. 그 뒤에는 목소리가 잘 들어가는지 체크해보고 할게요. 선생님이 1시간 넘게 쭉 찍었다가 나중에 목소리 안 들어가면 선생님 울지도 몰라요. 선생님 마음이 약해가지고 죽을지 몰라. 그래서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다행히 목소리가 잘 들어갔습니다. 자, 역사시대, 청동기 시대가 역사시대 시작인데 우리 그 다음 배웠던 것이 문명이었어요. 문명. 문명의 특징, 청동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큰 강을 끼고 있습니다. 이 지도 우리 봤었을 거예요. 4대 문명 배웠죠? 4대 문명, 그 다음에 서양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요 애기 문명까지 해서 5개 문명을 선생님이 간략히 핵심만 단어를 나열해놨어요. 여기 있는 것만 달달달 외워도 80점 나올 것 같아. 자, 먼저 황허강. 자, 여기 큰 강을 끼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황허강을 끼고 있는 중국 문명, 인더스 강을 끼고 있는 인도 문명,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강이랑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어요. 나일강을 끼고 있는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이 지중해, 이건 뭐 강은 아니지만 지중해 주변에 있는 해양 문명이었던 에게 문명, 이렇게 5개 구별해서 정리하면은 공부하기가 참 편합니다. 자, 그 중에 먼저 선생님 우측부터 설명을 할게요. 편의상. 중국 문명이에요. 황허강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중국 최초의 왕조는 상나라입니다. 상나라. 상나라의 큰 특징은 점을 쳐서 정치를 했어요. 점을 쳐서 거북이 등껍질, 배딱지 이런 데다가 기록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점괘를 통해서 정치를 한 것을 상나라의 뭐 신정정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기록이 갑골 문자가 그랬었죠. 역시 한자의 기원이 된다고. 그래서 상나라는 이 점을 쳤다는 부분과 갑골 문자의 기원이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줘도 되고, 두 번째 등장하는 왕조가 주왕조예요. 주나라. 주나라는 봉건제를 실시했는데 이 봉건제 개념을 꼭 알아둬야 돼요. 왕이 중앙을 다스리고 넓어진 지방은 자기가 믿을 만한
피를 나는 제후한테 나눠줬다 그랬죠? 근데 이 관계가 혈연 관계였었어요. 피에 의해서 친척한테 제후로서 땅을 나눠줬지만 이 순간엔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혈연 관계가 약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딴 생각을 먹게 되죠. 그래서 중국이 쪼개지게 되는데 이 시대를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한다 그랬어요. 근데 춘추 전국 시대는 철기가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원래는 청동기에서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청동기 쭉 가다가 철기가 쓰이면서 생산량이 급속히 늘어나요. 철제 농기구, 지금도 철제 농기구 쓰잖아. 생산량이 많아지게 되고 전쟁이 활발해지면서 이 쪼개진 중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던 약육강식 시대입니다. 그래서 서로 능력자들을 데려오려고 하죠. 그래서 이때 능력자들을 제자백가라고 합니다. 수많은 학자들을 불러 모으고 여러 학파들을 끌어오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이런 것을 제자백가라고 합니다. 야, 스승님도 마찬가지야. 스승님 2학년 부장이잖아. 2학년 부장인데 여러분을 위해서 어떠한 2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오시면 좋을까 해가지고 고민해가지고 선생님이 선택권이 많지는 않았지만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같이 하게 된 선생님들, 우리 학교에서도 알아주는 최고의 엘리트 선생님들이에요. 뭐 똑똑한 것뿐만 아니라 열정, 선생님 못지않게 어디 가도 꿀리지 않을 정도의 최고 열정을 가진 선생님들이에요. 선생님이 제자백가를 보고서 다양한 유형의 선생님들을 조합을 해놓은 겁니다. 육아, 공자맹자, 예와 의로서 도덕 정치하자, 부드럽게. 우리 2학년 교무실은 어떤 선생님 이런 스타일일까요? 육아, 뭐 노주영 선생님, 효주쌤, 법가, 강하게 채찍으로 야 이 새끼야, 규칙 안 지켜, 법 안 지켜, 강하게 하는 한비자 스타일이죠. 한비자가 대표적인 학자고. 우리 교무실에 어떤 분이 계실까? 우리 교무실의 법가 스타일은 약간 딱 짚긴 어려운 것 같아요. 뭐 그다음 묵가, 도가, 병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하지만 요 두 개 정도는 꼭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학습지에 앞선 영상이 자세히 있으니까 꼭 비교를 하고 이 법가를 수용한 진시황이 이 쪼개진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을 합니다. 그래서 진시황, 이 뜻은 진나라의 황제라는 뜻인데 시가 스타트, 황제라는 단어를 시작했기 때문에 시황이라 부르고 진나라기 때문에 진시황 이렇게 부르는 거야. 진을 영어로 쓰면 이렇게 써요. 친, 여기다 A만 붙이면은 차이나가 되죠. 그래서 지금 차이나의 어원의 시작은, 어원은 진나라예요. 진시황제. 이 사람은 모든 것 통일시키고 싶어하는 통일 성애자야. 수레바퀴까지, 도랑형, 뭐 화폐, 뭐 이런 것들, 도로, 폭 이런 것까지 모든 걸 통일하는데 심지어는 사상까지도 통일하려고 그랬었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분서갱유. 진시황은 법가를 통해서 통일했었잖아요. 법가 이외에는 다 탄압을 했는데 대표적인 게 유가를 탄압을 합니다. 그래서 분서, 책 썼잖아요. 책을 불태워버려. 어떤 책일까요? 유교책은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갱유, 유교 학자들을 깽, 땅 파가지고 생매장시켜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분서교육 알아두세요. 분서교육은 진시황이 유가를 탄압하면서 혹은 유교를 탄압하면서 벌인 행위다. 그리고 군연제를 실시합니다. 피에 연연했더니 시간이 지나면은 붕괴된단 말이야. 그래서 지방에 자기가 믿을 만한 관리를 파견해서 중앙에서 직접 컨트롤을 합니다. 그리고 위에 북방민족 흉노조룩을 견제하기 위해 만리장성 쌓았고, 하지만 너무 가혹한 통치를 하다 보니까 금방 망했어. 그리고 뒤를 등장하는 게 한나라입니다. 우리 알다시피 우리 유방과 항우랑 싸웠었죠. 그래서 유방이 이어서 한나라의 시조가 됐고, 중요한 건 한무제예요. 군연제를 확대 실시했고, 아까 탄압받았던 유교 있죠.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국가 종교로 확정을 지어요. 그리고 비단길을 개척을 합니다. 흉노 견제하기 위해서, 기억나요? 장건이라는 사람을 대월지에 보냈다가 우연찮게 발견된 길, 비단이 오고 가는 그 길, 비단길이 개척이 되었어요. 그리고 흉노를 정벌했고 고조선은 아예 멸망시켜버렸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나쁜 시키지만 역사적으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매제, 소금, 철 같은 것을 국가가 독점하면서 재정 확보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했죠. 한 문제 알아두고,
자, 선생님이 몇 번 물어봤었을 거예요. 중국인들이 자기네 문화의 뿌리로 뽑는 것이 이 한나라입니다. 이게 한족할 때, 중국의 한족할 때 한자예요. 우리 장기에서 볼 수 있죠.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얘네들 문화가 되게 융성했어. 훈구학이라는 유학이 발달했고, 특히 이 사마천의 사기. 사마천이 내가 봤을 때 우리 역사에서 제일 불쌍한 것 같아. 거시기가 잘렸죠. 그래서 선생님 썸네일 보면은, 이거 있잖아. 이거 어떤 친구 2명이서 그 리얼한 그 얼굴 표정을 캡처해가지고 채널을 만들었더라고. 사생팬 이름 비슷한데 무슨 사생 해가지고 난 깜짝 놀랐네. 가봤더니 선생님 얼굴이 여기저기 도배가 돼 있는데 기분이 좀 이상해요. 뭐 연예인 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기분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관심 가져주니까 좋긴 한데 모르겠어요. 좀 너무 약간 안전적으로 뭐 이미지를 만들지 말고 이쁘게 좀 해주세요. 자, 농담입니다.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 기억해두고, 재지술은 종이 만드는 기술인데 체륜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불교가 여기 나왔던 비단기를 통해서 전래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 중국인들의 뿌리로 뽑고 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넘어가도 되죠? 자, 바로 옆에 있는 인도 문명 가볼까요? 인도 문명은 인더스강에서 시작되는데 여기에 문명에 해당되는 도시들이 등장을 했어요. 하라파 모헨조다로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문명이죠. 이 도시 이름 기억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북쪽에서 아랍인이 쳐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존의 원주민들을 정복하고 지배하면서 자기들 중심으로 카스트 제도를 만들고 브라만교를 운영했다고 했어요. 특히 카스트는 중요하죠.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해가지고 네 신분으로 만들어서 이 브라만이 종교랑 정치를 독점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 권력을 유지시켰던 제도가 카스트 제도고, 이 브라만 중심의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브라만교입니다. 이 두 가지 꼭 기억을 해주고, 원래 여기서 끝났었는데 그 뒤에 이어진 부분 붙였어요. 인도 문명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야. 그 뒤를 이어서 불교라는 종교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번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원래는 이게 제일 앞선 문명이었었죠.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 하면 이 단어들은 꼭 외워둘 것을 당부합니다. 신전 지구라트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길가메시 서사시 기억나나요? 자, 인생 별거 없어. 현재 즐겨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막 춤추고 즐겨. 왜? 이쪽은 좀 개방적 지역이기 때문에 이민족이 침입이 많다 그랬잖아.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현세적인 세계관이 길가메시 서사시에 잘 나와 있다고 했어요. 꼭 길가메시 서사시 교과서 구절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 함무라비 법전의 특징 선생님이 두 가지 얘기해 줬을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보복주의. 그리고 신분차별에 따른 차별적 적용이 있었었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거 꼭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고, 간단하네. 자, 이집트 문명 갈게요. 이집트. 여기가 좀 아까 개방적 지역이기 때문에 현세적인 세계관이 강했다고 그랬죠. 대표적인 게 길가메시 서사시 내용이었었고, 근데 이집트 문명은 뭐 바다라든지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이민족이 침입해보기 어렵다고 그랬어. 그래서 사후 세계, 죽은 이후 세계에도 관심을 갖게 돼요. 내세적 세계관. 그래서 뭐 이런 사례들, 죽은 다음의 세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미라를 만들었고, 무덤을 만들었고, 그걸 지키는 스핑크스, 그리고 사자의 서. 그래서 이런 개념들 공통점보다 내세적인 세계관을 반영한 것이다. 꼭 알아두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집트 문명의 특징, 태양력, 십진법, 상형문자, 파피루스 등의 상형문자를 썼었던 거. 그리고 이런 거 만들려면 토목기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미라 만들면 의학기술, 이런 건축은 기하학적인 기술도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두 개는 서로 상반돼. 그래서 비교가 자주 되기 때문에 특히 뭐 이런 부분은 비교해서 꼭 달달 외우세요.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요거 외우는 연습할 거예요, 쌤이랑. 자, 그래서 쌤이 이렇게 쓴 이유가 이 두 부분이 가깝잖아. 요 일대, 심지어 나중에 요 지중해까지도 한 나라가 차지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어져요, 로마 쪽으로. 그래서 요 아래 연결해 쓴 건데, 요 일대를 최초로 통일하는 나라가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요 일대를 최초로 아시리아가 최초로 통일했지만 강력한 통치하다가 금방 망했다 그랬죠.
진나라처럼 강압적으로 통치하다 망하고 뒤를 이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등장한다 그랬어요. 요거는 꼭 알아두세요. 그 중에서 선생님 좋아하는 다리우스 1세 꼭 기억해 주세요. 다리우스 1세 아케메네스 왕조 중에서 다리우스 1세가 업적이 상당히 많아요. 다리우스 1세. 자, 다리우스 1세 하면은 중앙 집권적인 정치한다 그랬었잖아. 왕권 강화를 위해서 왕한테 모든 권력을 몰아줘요. 그래서 뭐 왕의 귀를 만들었고 왕의 귀, 왕의 눈, 왕의 길 이런 표현들. 그래서 이런 지방의 관리를 파견했는데 걔네들 감시하기 위해서 이런 감찰관들 만들었고 빨리 가기 위해서 왕의 길을 만들었었다 그랬죠. 그래서 역참제가 이 왕의 길에서 운영이 됐었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아시리아랑 다르게 관용 정책, 세금만 잘 내면은 많이 허용해 줬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아케메네스 왕조 꼭 기억을 해주고 이 내용들, 특히 다리우스 1세의 이 정책 꼭 알아두기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망하고 파르티아가 잠깐 있었다가 중요하지 않아. 사사왕조 페르시아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근데 문제는 요 페르시아 얘네가 얘네를 계승했다라고 해가지고 왕조만 다르잖아. 그래서 이름 다른 왕조의 페르시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둘 다 페르시아야. 페르시아의 문화 부분은 시험에 잘 나와요. 얘네는 조로아스터교를 만들었죠. 창시자 조로아스터 이름을 딴 건데 뭐 선한 신, 악한 신의 대결, 뭐 구세주, 뭐 부활, 천국, 지옥 뭐 이런 표현들. 맨날 접하는 성당에서 접하는 것들이에요. 크리스트교. 그래서 요거는 크리스트교랑 크리스트교 친구인 이슬람교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알려진 조로아스터교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문화에서는 이 국제적인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게 페르세폴리스라는 게 있다고 그랬었잖아. 우리 교과서 사진 나오니까 꼭 확인해 주세요. 이런 기둥에 사자들 달려있고 기둥 있고 이거는 어느 나라 문화, 이건 어느 나라 문화. 이 앞선 나라들의 문화를 다 수용해가지고 만든 것이 페르세폴리스예요. 그래서 요거 꼭 알아두세요. 조로아스터교 페르세폴리스는 페르시아랑 관련 있는 문화재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다음은 여기 했고 자, 요 지중해요. 지중해에 있는 요 뼈다귀 모양, 이 불알 모양, 요 부분 이탈리아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요 일대, 지중해 일대에서 있었던 문명을 에게 문명이라고 해요. 에게, 요 네 개보다는 좀 작기 때문에 에게 문명이라고 합니다. 에게 문명. 근데 얘네는 금방 위치가 바뀌어. 좀 남부지구로 내려와가지고 뒤에는 산이 있고 앞쪽에 바다가 있는 이런 해양 문화가 형성이 되는데 조그만 도시 단위로 폴리스가 등장하는 그랬었잖아. 폴리스 도시국가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도시국가가 아테네, 스파르타라고 그랬었죠. 이 둘이 좀 뭐라 그럴까 분위기가 다르다 그랬지. 아테네는 좀 민주정이 발달을 했고 스파르타는 군인 정치가 발달했었다고 했어요. 영화 300을 보면 잘 나온다고 그랬었죠. 이 둘이 대표적인 거고 그 밖에 수많은 폴리스들이 있어요. 도시국가들이. 얘네들을 다 싸잡아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 세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하고 아테네하고 다른 나라가 아니야. 얘네들의 연합 다 묶어서 그리스 세계라고 해요. 서로 언어도 똑같았었고 서로 유대감도 형성이 돼 있어서 4년 주기로 올림피아 제전 올림픽 대회도 했었대요. 그것이 지금 올림픽 유래라고 했었고 그래서 그리스 세계가 형성이 돼 있었어. 서로 동질감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삼국시대 때 서로 같은 언어 쓰고 서로 교류했었던 것처럼 그와 비슷한 약간 다르겠지만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 문제는 이 그리스의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쳐들어옵니다. 이렇게 쳐들어와. 이 전쟁을 우리 뭐라 불러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부르죠. 이때 중심이 됐던 나라가 아테네예요. 그리스 중에서도 아테네. 그래서 그리스가 이기고 얘네가 패하는데 이때는 뭐 어떻게 해결을 했어. 근데 이제 아테네가 중심이 됐다 보니까 아테네 중심으로 이제 힘이 몰린단 말이야. 이걸 시기 질투했던 게 스파르타. 그래서 아테네 중심의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 중심의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서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두 번 크게 벌어지죠.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펠로폰네소스 전쟁. 펠로폰네소스 전쟁 지들끼리 그리스 내에서 싸운 거잖아. 그러니까 힘이 약해져. 이 약해진 찰나에 누가 쳐들어오냐면 그 유명한 알렉산드로스가 쳐들어온다 그랬었죠. 대왕이야. 알렉산드로스 대왕, 광기토 대왕, 정조 대왕, 세종 대왕, 종민 대왕. 나도 대왕이 되고 싶어요. 대왕의 꿈.
일찍 죽나? 알렉산드로스는 일찍 죽었다고 하죠. 뛰어난 우리 제왕들은 정조대왕도 그렇고 일찍 죽는 게 좀 아쉬워. 일찍 죽고 역사에 이름을 남길까? 길고 오래 살면서 이름 남기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판단하세요, 여러분들도. 자, 알렉산드로스가 이 침체에 빠진 그리스 세계를 쳐들어오면서 장악을 하죠. 심지어는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도 알렉산드로스한테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격파시키고 넓은 제국을 여기 서양이랑 아프리카 북부랑 동양 일부 이 동양과 서양을 아우르는 이 대제국을 만들었어요. 알렉산드로스가 대단한 것 같아. 이 세계를 헬레니즘 세계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헬레니즘 세계 특징 서양과 동양을 아우러서 대제국을 만들었다. 이거 하니까 떠오르네. 이거 정리 좀 해주세요. 자, 이 알렉산드로스는 이 넓은 제국에다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딴 도시를 만들고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리스인을 거기 이주해서 살도록 권장했었고, 그리고 그리스인들과 페르시아, 한마디로 서양 애들과 동양 애들을 결혼하는 것을 장려를 했어요. 그리고 정복지 동양에 있는 관리들을 그냥 등용을 했었고, 그리고 동양의 군주정을 그대로 수용을 해요. 이런 부분들 우리 교과서에 소개가 돼 있고 우리 학습지에도 자세히 정리가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거예요. 동양과 서양을 융합하려고 했었다. 내가 봤을 때 알렉산드로스 대왕, 아까 간다라 지역 갔었죠. 중국의 아니지 인도 지역이죠. 인도 간다라 지역 갔었잖아. 여기잖아. 여기 왔었다 그랬잖아. 여기서 등장할 정도로 알렉산드로스는 대단한 것 같아. 이름이 등장 안 하는 데가 없어. 내 이름도 많이 등장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학교에 김종민 있잖아. 옛날에 선생님 대청고 있을 때 박종민이 나 말고 학생도 2명이 더 있었어요. 그래서 박종민이 대청고에 3명이었어. 선생님이 퇴근하려고 농구장 옆에 지나가는데 어떤 놈이 야, 이 박종민 개새끼야! XX 새끼야! 그러는 거야. 순간 확 놀라고 확 쳐다봤더니 또 다른 학생 박종민이 지나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걔 부르는 거를 욕을 해가지고 친근감 표시를 불렀던 건데 공교롭게 선생님이 또 다른 박종민이 지나가면서 날 부른 줄 알고 선생님 당황스러워가지고 막 어떻게 불러가지고 막 졸라게 팼지 막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근데 이제 박종민은 좀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지는 않고 김종민이 유명한 것 같아. 1박 2일에 김종민 있잖아. 그 바보 스타일로 나오지만 되게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 공주가 고향인 걸로 알고 있는데 참고로 김종민이랑 선생님이랑 친구예요. 그리고 선생님 축구했었잖아. 이동국하고 선생님 친구고. 진짜 친구냐고? 나이만 동갑이에요. 근데 왠지 되게 오래 봐서 난 되게 친해 보이는데 걔네들은 날 잘 몰라. 자, 넘어갈게요. 이동국 그 나이에 그렇게 축구하고 김종민 굵지 그 정도 굵고 오래 가잖아. 대단한 것 같아. 친구들 화이팅. 자, 선생님도 종민 선생님도 화이팅. 선생님도 오래 가고 싶어요. 어디 했냐? 요 부분 짬뽕 얘기하다 말았네. 짬뽕. 쌤이 중국 애들, 인도 애들은 이제 바꾸라 그랬죠. 카레가 아니라 짬뽕을 더 유명하게 해야 된다고 막 섞었잖아. 이것도 섞고, 이것도 섞고. 얘네들 막 섞는단 말이야. 근데 알렉산드로스가 원정구 같아. 얘는 동양과 서양을 막 비비고 섞고 짬뽕 만들고. 그래서 요 사례들 꼭 기억해 주세요. 동양과 서양을 융합시키려고 했었던 사례라는 거. 근데 이 대왕이 죽고 나서 헬레니즘 세계가 무너지고 이것을 나중에 로마가 다시 통일을 하게 됩니다. 로마. 요 부분이 흐름이 여러분 헷갈릴 것 같은데 이렇게 정리하니까 좀 보기가 편하죠. 에게 문명에서 폴리스, 그리스 세계, 그 다음에 알렉산드로스에서 헬레니즘 세계,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페이지를 다르게 여기 배우고 딴 거 했다가 여기 배우고 딴 거 했다가 여기 배우고 해가지고 그런데 선생님이 그냥 쭉 이어서 가르치려다가 교과서 그냥 순서대로 그게 또 여러분 문제집도 그렇고 공부하기 편할 것 같아서 했는데 정리할 때는 이렇게 선생님이 쭉쭉쭉 이어서 설명해 줄게요. 중국사 할 때도 앞으로는 이렇게 쭉 이어서 조금씩 설명해 줄 테니까 이번에 시험 보면 알겠지만 선생님 핵심적인 거 내니까 짜잘한 거 외우지 마세요. 몇 세기, 몇 년 뭐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그런 거. 자, 로마 합니다. 로마도 여기 뼈다 국가에 있었던 여기 조그만 도시 국가였어. 근데 특징이 좀 공화정이었어요. 특이해. 귀족과 평민들이 어울려서 정치를 했었는데 얘네들이 이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을 하죠. 그리고 더 진출하려고 하다가
여 위에 있던 카르타고란 라이벌이 있죠. 이 카르타고랑 로마랑 전쟁이 벌어졌었죠. 이 전쟁을 포에니 전쟁이라고 한다 그랬었어요. 승리를 거뒀죠, 로마가. 그래서 노예가 많이 들어와요. 노예가 들어오면서 이 노예를 통해서 귀족들이 농장을 경영을 하죠. 그리고 빼앗은 땅과 몰락한 농민들 땅을 가지고 땅을 더 크게 키운단 말이야. 이 대농장을 이 노예를 통해서 운영을 하죠. 이 대농장을 라티품 디움이라고 부른댔어요. 라티품 디움. 단어 어렵잖아. 이런 거 내겠어? 쓰라고 안 나오니까 이런만 익히세요. 라티품 디움을 경영을 해가지고 이 귀족들은 자꾸 막 뚱뚱해져. 돈 벌고 뭐 잘 먹고 잘 살아. 하지만 농민들은 몰락을 합니다. 얘네가 대량으로 생산하니까 값싼 노동 어떤 곡식이 나오니까 비싼 값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자영농민들은 몰락할 수밖에 없고 전쟁이 길어지면서 농민들은 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농민들이 몰락하게 되면은 이 로마 사회의 어떤 허리 역할을 하는 중추가 이 농민인데 로마가 허리가 없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개혁하려고 그라쿠스 형제가 노력은 했지만 반대가 심해서 실패했고 이 혼란이 찾아오는데 잠깐 카이사르가 반짝했지만 카이사르도 암살당하면서 이 혼란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박종민 선생님의 전생이죠. 옥타비아누스가 등장한다 그랬었죠. 선생님 얘기했었을까요? 다 갖췄다 그랬었죠. 얼굴, 돈, 힘, 성격 다 갖췄어. 옥타비아누스, 나의 전생. 그래서 옥타비아누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 혼란기를 잠재우고 황제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귀족들도 옥타비아누스 인정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뭐라고 했었어요? 뭐라고 했어? 아우구스투스라고 그랬잖아. 저놈만 저요 했더니 옥타비아누스는 나는 프린캡스요 했잖아. 로마 1시문 1빌입니다. 프린캡스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별명이 많아. 아우구스투스, 프린캡스, 황제. 나의 전생이라니까. 선생님도 어렸을 때 별명이 선생님이 좀 캐릭터가 선생님 별로 없잖아. 우리 학교에서도 선생님 별로 색깔이 강하지 않죠. 평범해. 근데 별명 이상하게 선생님 어렸을 때부터 별명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엊그저께 댓글 보니까 뭐 줌바의 황제라고 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 줌바는 잘 못 춰요. 단지 즐길 뿐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선생님 이게 영상 이거 돌아가면 긴장해가지고 얼굴 굳어 있는데 선생님 그 줌바 막 어디서 할 때는 막 혼자 막 웃으면서 막 쳐. 막 남들이 바본지 알아. 자, 옥타비아누스. 얘는 모든 거 다 갖췄다 그랬지. 근데 후손들도 잘 뒀어. 후손들이 뛰어난 황제가 5명이 연달아 등장하면서 오현제라고 하는데 몰라도 돼. 5명 연달아서 한 200년 가까이 로마가 평화를 지속하게 됐는데 이걸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는데요? 박스 로마나라고 그러는데죠. 팍스 로마나. 로마의 대평화 시대 전성기가 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멍청한 황제들이 등장을 하면서 나라가 쇠락해져, 약해져. 그러다 잠깐 반짝거렸던 반짝반짝이가 콘스탄티누스 대제예요.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우리 교세를 보면은 크리스토교를 공인했다고 그랬죠. 인정해줬어. 그리고 수도를 동쪽에 비잔티움으로 옮겼다라고 소개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토교, 비잔티움, 천도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크리스토교가 빠졌네. 크리스토교는 우리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하고 그의 부활을 믿고 그런 것들을 전파하고 공유하면서 지금 세계적인 종교로 등장을 했죠. 어제도 선생님 신부님하고 밥 먹는데 이 부분 얘기를 했어요. 로마 유학 갔다 오셨었거든. 그래서 로마에 가서 거기 가니까 뭐 우리 교과서 나오는 건물들 있잖아. 콜로세움 진짜 있어요? 수도교 진짜 있어요? 교황 진짜 봤어요? 막 물어봤거든. 그래서 선생님 어제 1시간 동안 밥 먹는데 혼자 막 신나가지고 막. 근데 웃기는 건 뭔지 알아? 여기 대천성당의 신부님이신데 이름이 뭔지 알아요? 이름이 박종민이에요. 선생님이랑 이름 똑같아. 나 깜짝 놀랐어.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새로 신부님이 오신다는데 박종민이래. 근데 내가 어떤 새끼가 좀 장난하는 게 그랬는데 진짜 새로운 신부님 이름이 박종민이고 나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생긴도 비슷하고 안경도 비슷하고 얼굴 잘생긴 것까지 비슷해. 유머 감각 있는 것도 비슷하고 키도 비슷해요. 180 정도 된대. 선생님 179거든. 그러니까 그분도 전생이 아마 옥타비아누스? 이건 내 전생이고 그분 전생은 콘스탄티누스? 자, 넘어갈게요. 자, 진짜로 박종민이에요. 검색해봐요. 자, 콘스탄티누스 때 잠깐 반짝했지만 끝내 로마는 동로마, 서로마로 쪼개집니다. 그 중에 서로마는 게르만족에 의해서 금방 망해요. 하지만 동로마는
1000년 넘게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요 흐름 꼭 알아두셔요. 그리고 빠진 부분이 있어서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자, 아테네 민주정치 정리해둬야 돼요. 자, 평민이 점점 부유해지면서 목소리가 커져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계속 지속이 됩니다. 이때 솔론 재산 정도에 따라서 정치에 참여시키자라고 주장했다라고 선생님 설명해 줬어요. 클레스테네스는 기억나요? 도편 추방제 실시한 거, 도자기 파편에 이름을 써서 독재할 만한 놈들 쫓아내자. 그리고 전성기는 페리클레스 때라 그랬었죠. 그래서 민회를 통해서 직접 민주정치를 행했던 것이 페리클레스라 그랬어요. 단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여자, 노예, 외국인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제한적이었지만 직접 민주정치라고 그랬었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간접 민주정치라고 그랬어요. 인구가 많기 때문에 대표를 뽑아서 정치를 하죠. 우리 보령의 대표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김태흠. 기억나죠? 오늘 아침에 선생님 뉴스 보다 보니까 김태흠이라는 국회의원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보령의 대표예요. 그분이 이번 국민의힘, 지금 야당, 제1야당이죠. 국민의힘의 대표로 출마를 하시겠대. 아마 3번 연속 지금 국회의원을 해가지고 힘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분이 우리 보령의 대표예요. 그분이 국민의힘의 또 당 대표로 이렇게 도전을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자, 그래서 아테네 민주정치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문화 파트도 워낙 이게 내용이 많잖아. 여기다 살을 약간 붙여. 자, 그리스는 인간 중심적인 문화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 신들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줘야 될 게 요건 기억해 주세요. 파르테논 신전. 파르테논 신전. 요게 그리스의 대표적인 조화랑 균형을 이루는 대표적인 건축물이라는 거. 그리스 가면, 아테네 가면 꼭 한번 보세요. 파르테논 신전 기억해 주세요. 그리스. 그리고 그리스가 망하고 헬레니즘 세계가 온다고 그랬었잖아. 헬레니즘은 개인주의랑 세계 시민주의가 자리 잡는다고 그랬었죠. 워낙 크다 보니까 폴리스 중심의 좀 공동체 의식이 강했다면 일단 개인주의 의식이 강해져. 너무 땅덩이를 넓어주니까. 하나의 세계잖아. 그 세계 중에 자기도 하나의 시민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세계 시민주의가 자리 잡게 되고, 헬레니즘에서는 선생님이 막 기억나요? 했었던 거? 이 괴로움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했었던 라오콘 군상이라고 있어요. 라오콘 군상, 뭐 이런 것은 헬레니즘을 대표하는 문화재다. 이것도 사진 교과서에 있고 이것도 교과서 사진 있어요. 요 아까 페르세폴리스도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은 시험에 잘 나오는 사진이고 각 나라의 특징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고, 로마 하면 실용적입니다. 로마 문화 빼먹을 수 없죠. 로마 문화의 대표적인 거 실용적이라 하는데 건축이랑 법률 소개가 돼 있었어요. 이거 잠깐 지울게요. 자, 로마 건축물 여러분 알고 있는 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잖아. 선생님이 다니는 성당의 신부님이, 박종민 신부님이 로마에 계셨는데 다 보셨다고 하는 거. 콜로세움, 개선문, 뭐 수도교 이런 것들, 다리, 상수도 시설 뭐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대. 이게 다 우리 실생활에 쓰는 거잖아. 그래서 실용적이다. 특히 콜로세움 같은 건 너무나 유명하죠. 알아두세요. 법만큼 실용적인 것도 없죠. 우리 일상 곳에 다 침투돼 있죠.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이 쌍방향수 때 많이 강조 못했고 앞선 영상에서 강조했었을 거예요. 자, 꼭 알아두세요. 처음에는 관습법이었어. 어떤 기록이 아니고 그냥 경험상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했었던 관습에 따른 관습법이었는데 이것이 12표법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12표법은 최초의 성문법이라고 그랬어요. 성문법이라는 것은 법을 기록을 해놨다라는 거야. 야,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자 이게 아니고, 야, 기록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돼. 최초로 기록한 게 성문법인데 이게 이 12표법이라는 거예요. 기록이 돼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로마가 커졌죠. 로마 대륙을.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 차지했잖아. 로마 시민이라는 개념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시민법, 로마 시민들한테 적용이 되는 시민법. 그리고 로마가 거대한 제국이 됐죠. 로마 이탈리아 반도뿐만 아니라 이 제국 사람들한테 모두 적용이 되는 만민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됩니다. 만민법. 우리 교과서 표현으로 소개해 줄까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걸로 표현을 해줄게요. 선생님식 표현도 있지만 이게 막 너저분하니까 어렵다. 자, 왜냐면 쌍방향 수업 때 선생님 수업을 안 했었기 때문에 우리 학습지에 표현이 안 돼 있네. 자, 관습법 경험에 따라서 했었던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거고, 12파법은 성문법, 기록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하는 거고, 로마 시민한테 적용되는 거, 로마 제국, 모든 로마 시민 이외에 다른 제국에도 적용이 됐었던 난민법. 그래서 꼭 교과서 표현, 선생님 교과서 안 가서 그러는데 교과서 표현으로 한번 쭉 정리를 해보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만민법의 뒤를 이어서 동로마에 유스티니아누스 대제라는 황제가 있어요. 그분이 이 앞선 법들을 다 모아서 집대성했었다라는 부분도 있으니까 정리를 해두세요. 자, 선생님이 지금 칠판이 상당히 지저분하죠. 지금 보니까 수많은 글자들이 있는데 중요해요. 최소한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거 아마 1시간은 안 될 것 같은데 요 내용 선생님 몇 번 반복하면은 최소 90점 이상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살을 좀 붙이세요. 선생님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앞선 영상을 봐도 좋고 교과서나 학습지인 내용을 여기다 살을 붙이면은 분명히 좋은 성과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수업 때 얘기했지만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통틀어서 내신으로 들어가는 최초의 아주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로를 결정하는데 엄청 영향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준비 잘해서 좋은 성과 얻을 수 있도록 해요. 어제 3학년 영상 올렸더니 선배들도 좀 좋아하고 관심 있는 친구들은 벌써 다운받아가지고 막 벌써 몇 번 본 것 같아. 질문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요거 글자 작업을 안 볼 수 있지만 처음에 찍은 영상, 처음에 요거 바탕화면 사진을 찍어놨거든요. 그거는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이따 아래 댓글로 걸어놓을 테니까 참고를 해보세요. 자, 그럼 오늘 이만 할게요. 선생님 이제 배고파. 집에 가서 밥 먹어야 돼요. 자, 밥 먹고 한숨 자고 내일 아침에 봅시다. 안녕. 2학년도 안녕.